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는 2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발해와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바로 통일신라와 그 다음에 발해의 문화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불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시대 때에 문화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68, 69페이지 그리고 프린트는 13, 14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바로 서울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큰 광역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인천입니다. 바로 그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것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행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신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계속해서 경주였습니다. 근데 경주가 신라의 수도다 보니까 당연히 경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치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물품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경주 바로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주는 한 요 정도에 위치했다고 한다면 울산항은 바로 옆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 울산항을 통해가지고서 많은 양에 해당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 이 바로 신라의 경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근데 이 울산항은 완전 반대편에 있거든요. 동해 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 같은 것을 쉽게 받아오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바로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시 쪽에 있는 곳이죠. 바로 당항성이라고 하는 이미 진흥왕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강 유역을 운영했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던 대표적인 신라의 해상 무역의 요충지가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당항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당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해라든가 심지어는 서역 등과 같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당나라와 같이 교육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과의 교류를 본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과의 교류는 신라는 일단은 생존하기 위해서 당나라와 같이 손 잡았습니다. 발해를 침공했을 때도 바로 당나라와 손을 잡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과의 교류는 신라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라의 입장 같은 것을 당나라에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명에 해당하는 외교 사절들을 이 당시에 당나라에 많이 파견하기도 했었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 신라가 영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단 말입니다.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 세상 눈 씻고 어디를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중국보다 넓은 대륙을 차지한 나라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것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신라는 바로 당나라에다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그리고 그들의 통치 이념에 볼 수 있는 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하기도 해요. 실제로 당나라는 그렇게 해외에서 들어왔었던 많은 유학생들을 바로 당나라의 과거 시험까지 치르게 해가지고서 빈군과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합격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들이 나중에 신라로 돌아가가지고서 당나라의 문물을 많이 전파해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의상대사와 같은 이야기처럼 바로 승려들도 이 당시에 당나라에 많이 파견했었습니다. 당연히 상인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겠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이 당시에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에 한인타운이 있는 거 있죠? 뭐 LA 한인타운 이런 것처럼 바로 신라 같은 경우에도 당나라의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신라와 가까운 지역인 이쪽에 있었던 그 산둥반도 있었죠?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장문유 장군? 바로 이 산둥반도 지역과
더불어서 서해안 쪽에, 중국의 동부 해안지대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바로 그 신라인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라인 타운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신라방이라고 합니다. 신라인 교포들이 잔뜩 모여서 왔던 곳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인들이 전부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끼리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러한 신라인들을 적극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신라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관청을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기도 했었죠. 그게 바로 신라소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라인들의 종교가 뭡니까? 바로 불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에 가가지고서, 당나라도 종교는 불교긴 한데 당나라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샬라샬라 얘기 듣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때문에 신라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같은 것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바로 신라인 스님들을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여러 개의 신라원이라고 하는 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보고가 만들었었던 적산 법화원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신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라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라인들을 위한 숙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 신라는 적극적으로 당나라와 같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사실 일본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에 이 신라가 일본과 당나라와 싸우기 직전에 있어서 신라는 일본과 같이 교류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일본이 이때 당시에 일단 화해는 하긴 하되 신라를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이 신라인들의 사절들을 자국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으로 간주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신라인들이 이때 당시 여기에 대해서 짜증내면서 이제 사신을 파견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어요. 때문에 공식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 그 사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이때 당시에 일본에다가 금속 제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모직물 같은 것을 수출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은 일본과 같이 교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나라의 좋은 물건 같은 것을 갖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신라에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에다가 이것을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무역의 모습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신라인들은 이때 당시 일본과의 교육에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이익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장보고 같은 사람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 이 외에도 신라는 이때 당시에 동남아시아와 그다음에 심지어는 서역의 여러 개 국가와 같이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바로 이때 당시에 보석이라든가 약재라든가 향료 같은 것이 실제로 운영이 됐었었는데, 신라인의 무덤을 파다 보면은 바로 옛날에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서역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문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신라의 땅에서 약재 뭐 이제 일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석이라든가 향료 같은 경우는 신라 땅에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님에선 되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에 중국 청나라 말기 때쯤에 바로 유럽 사람들이 둔황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 지역에 있었던 석굴사원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당나라 문서 같은 것을 털러 온 적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도사 중에 한 명이, 도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도사가 아니라 바로 도교를 믿는 스님을 보통 일컬어서 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석굴사원을 관리하던 그런 도사가 당시에 그 지역에 왔었던 중국의 보물 사냥꾼 이었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네들이 최근에 찾게 되었었던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을 싼 값에 막 넘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갖고 가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네들의 박물관에게 전시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발견되게 됐었었냐면 어떤 한 스님께서 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쪽을 거쳐가지고서 인도까지로 가는 그런 길에 여행기 같은 걸 쓰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록 같은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개의 국가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왕이 통치하며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정세를 아주 철저히 분석해서 나타내게 만들었었던 그런 여행기가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보고서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했답니다. 왜? 바로 자국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을 많이 남기는 것들이 심지어는 중앙아시아까지 남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한자로 쓰여졌던 것이긴 한데 맨 마지막에 쓰여졌던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책을 만들었던 사람은 신라인 해초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초라고 한 스님이 당시에 당나라에서 살면서 바로 인도까지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었던 여러 개의 나라의 상황 같은 것을 전부 다 적은 것입니다. 당시에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을 한자말로 하면 바로 왕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해초라고 한 스님께서 만드셨던 이 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왕오,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천축국, 바로 인도를 말합니다. 왕오 선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가지고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해쪽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이분께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진 않아요. 중국 쪽에만 기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런 불교계 쪽의 사상가에 해당되는 바로 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그런 사상들은 결과적으로는 일본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뭐 정토종이라든가 같은 것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그 다음에 6번째, 장보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다시피 9세기 이후에 바로 신라가 되게 어지러워지게 되었을 때 바로 신라의 해적들이 당나라와 신라 해안가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열심히 털었었어요. 이른바 신라구라고 불렸었던 해적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저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지만 장보고가 바로 자기가 있었었던 그런 지역의 관직을 관두고 신라의 왕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바로 10,000명의 군대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바로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진을 세우죠. 어디다 세웠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 바로 이 완도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장보고의 동상 같은 것이 현재도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이 완도 위치는 바로 여기니까 여러분들 이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이 중국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당시에 바로 이쪽에 있는 완도 지역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장보고는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해안가에 있는 모든 해적들을 싹 다 쓸어버렸어요. 싹 다 쓸어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해상의 바다의 왕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당시에 장보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배를 띄우기가 어려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장보고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나중에 왕위 계승권에 같이 휘말려가지고 돌아가시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신라는 또 다른 역사를 어쩌면 세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하네요. 자, 이번엔 이제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해 같은 경우는요, 바로 도로망이 되게 유명합니다. 즉, 이 발해에는 발해의 상경용천부가 수도죠. 이 상경용천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중국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들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발해의 수도는 총 몇 개입니까? 바로 총 5개입니다. 바로
오경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이제 상경 용촌부긴 하지만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외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외교를 또 해야 되는 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경을 잇는 국내 도로를 일단은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외와 연결되는 5개의 대표적인 도를 만들게 돼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보냐면 발해 5도, 발해의 5개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해도 이때 당시에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긴 했었으니까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조공도라고 하는 그런 길을 또 마련했었지만, 이거 이외에도 육지를 통해 가지고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영주도라고 하는 길,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바로 영주도라고 하는 길, 거기 남은 지도 잘 확인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바로 발해에서부터 상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동해안가를 따라가지고서 신라의 경주까지 이르는 이른바 저번에 한 배운 적 있었죠. 바로 신라도라고 하는 길.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발해를 멸망시켰었던 대표적인 유목민족이었었죠. 거란족까지 연결되는 바로 거란도라고 하는 길이라든가,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발해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교역을 했었었죠. 굉장히 험난하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본과 바로 정기적으로 사신을 주고받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 있었던 그 일본도라고 하는 길들을 계속해서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활발했었던 대표적인 교류는 아마도 당나라 쪽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긴 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발해의 제2대 왕, 1대 왕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발해의 제2대 왕이었던 무왕 때도 이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었죠.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문왕 때에서는 본격적으로 당나라와 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유학생이라든가 유학승이라든가 상인들을 많이 왕래를 시켰었어요. 이때 당시 발해가 보냈었던 이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 되게 뛰어났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에 혹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시험 쳤었던 대표적인 과거 시험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빈공과라고 했었었죠.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신라에서 인정받지 못했었던 유투품 세력들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빈공과에 응시를 해서 높은 관직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최치원 같은 사람. 그런데 당시에 발해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 신라인 다음으로 빈공과에서 장원급제를 가장 많이 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이 신라와 발해는 당나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빈공과의 수석 자리를 차지하는 걸 두고서 일종의 선의의 경쟁을 좀 한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발해의 유학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바로 국가의 통치 기구의 이름도 유교적인 그런 덕목을 따가지고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살짝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발해가 당나라와 같이 교역을 많이 하면서 교훈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때 당시에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도 발해 사신이 오는 것을 잘 맞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쪽에 있었던 옛날 발해가 공격했던 지역이죠. 이 산둥반도 지역, 이쪽에다가 바로 발해관이라고 하는 관청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통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과의 교류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발해도 일본과 같이 교류를 하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발해는 이 당과 신라가 발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일본과 친선관계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신 및 그다음에 상인들을 정말 수백 명씩 막 파견하게 됐었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일본까지 갔는데 그런 바닷길이 너무 험난했던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가긴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험난해가지고서 오다가 그만 이 발해의 사신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했다 합니다. 실제로요, 발해의 일본도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발해의 사신이 출발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에서부터 배를 띄워가지고서 뗏목 같은 걸 띄워가지고서 일본까지 가려고 하는 실험을 실제적으로 하기도 했었대요. 내 선생님이 기록하기에는 바로 그렇게 오시다가 결과적으로는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그 위험 부담이 좀 많이 컸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발해의 사신들을 잘 맞이해줬다는 것,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전 건국초에서는 대조영을 되게 우대를 해줬어요. 하지만은 무왕 때에 바로 나당 연합군이 다시 한번 조성되면서 제2차 나당 연합군이죠. 바로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발해를 공격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신라와 발해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왕 때 가가지고서는 당나라와 발해가 사이가 좋게 되게 되자 굳이 신라가 발해와 대립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사실 되게 사이좋게 지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국가적으로 일종의 국무역이라 볼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발해의 오경 중에서 동경이라고 하는 서울이 있는데 이런 동경 용원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국경까지 발해인들은 이 당시에 신라와의 교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역을 설치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프린트 13페이지입니다. 2번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교류. 반가로 1번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별표 1개 반. 통일신라의 대외교류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울산항과 동그라미 2번 당항성. 이걸 통해서 밑줄치겠습니다. 당, 일본, 발해, 서역 등과 교류를 했었습니다. 별표 2개. 자, 당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외교사절이 많았고요. 동그라미 2번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승려, 동그라미 4번 상인 같은 사람들이 자주 교류를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라인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바로 당의 산둥반도 및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의 동그라미 1번 다시 넘버링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라인 마을인 신라방. 동그라미 2번 감독 관청이라 볼 수 있었던 동그라미 2번 신라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원이라 볼 수 있었던 동그라미 3번 신라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볼 수 있었던 동그라미 4번 신라관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반개. 일본과의 교류에선 동그라미 1번 금속 제품과 모직물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당 빈칸에 적혔습니다. 당과 일본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동남아시아 및 서역과의 교류에선 보석이라든가 약재라든가 향료 같은 것을 주로 수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리로 만든 물건 같은 것도 많이 수입을 했었다 볼 수 있겠죠. 승려 쪽에선 조금 중요합니다. 유명한 분이 한 분 등장하시죠. 바로 해초. 동그라미 1번 당을 거쳐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리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바로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한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프랑스 쪽에 있는 그런 박물관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효와 의상대 사이의 사상은 역시 일본 자체에 바로 여러 개의 불교 종파가 성장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장보고의 활약에서는요. 자, 9세기 이후 동그라미 자 밑줄치겠습니다. 황해와 남해안 일대의 해적 활동이 활발했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신라구라고 부르는 외구 말고 이제 신라구와 같은 그런 해적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보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장보고 동그라미 1번 완도. 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해적 소탕. 동그라미 2번 당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해상 무역권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 이제 2번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도르망 정비에서는 영토의 효율적인 지배와 주변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자, 오경 동그라미 오경을 잇는 국내 도로 및 신라 당 일본 거란이 있는 5개의 교통로 빈칸에 들어가면 뭐겠습니까? 이 5개의 교통로를 바로 발해 5도라고 얘기했었죠. 주로 당나라와 연결된 곳은 조공도와 영주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공도, 동그라미 2번
영주도. 하지만 동그라미 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신라로 연결되어 있는 신라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란족과 연결되어 있는 동그라미 4번 거란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일본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일본도. 빈칸에 적혔습니다. 일본도와 같은 길이 있었습니다. 네, 별표 1개 반. 당과의 교류에서는요. 빈칸에 적혔습니다. 문왕 때 친선관계를 유지했었고요. 동그라미 1번 유학생, 동그라미 2번 유학생, 동그라미 3번 상인들이 왕래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은 이런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산둥반도 지역에다가 빈칸을 적겠습니다. 발해관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주고요. 일본과의 교류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일찍부터 친선관계였습니다. 이건 별표는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 사신과 수백 명의 상인들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신라와의 교류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건국초에는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사절단을 통해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가적 무역, 주로 공무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적 무역을 이뤘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원 용원부에서 신라 국경까지 역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했던 이 길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신라도라고 하죠. 밑에 있는 역사 탐구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것을 여러분 봐주기 바랍니다. 송림사 금동사리 장엄구와 유리그릇, 이 유리그릇 신라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발해 목관 같은 경우엔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인들이 발해와 같이 교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자나 공작 무늬돌 같은 것도 원안에 조각되어 있는 공작 2마리와 사자는 사사나운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문양들이 아주 먼 신라 땅까지 전해 내려올 정도로 당시에 서역과도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해 선지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왕호 청주국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역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괴릉이라고 하는 신라의 능이 있어요. 그 능을 보면 거기에 왼쪽에 보이다시피 완전 딱 봤을 때 절대 신라인처럼 생기지 않은 아주 우락부락한 모습의 무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자세히 보면 수염이 덥수룩하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신라인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수염이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사람은 아마도 서역 쪽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인으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신라인들은 이때 당시에 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